자, 시간이 빨리 가요. 빨리 가면 좋지 이제. 자, 두 번째 세션 빨리 가가지고서 자, 이제 고세균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고세균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에서도 못 볼까요? 시험 문제 볼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고세균을 연구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고 예를.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글쎄. 옛날에 한번 그러니까 지난 학기 여름 학기 계절 학기 시험 문제를 샘플을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해당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세균으로 왔어. 세균이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건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하겠지만 그래봤자 아무리 다양해봤자 생긴 모양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형으로 생긴 그런 세균을 우리는 구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커스. 그러니까 단수이고 복수로 얘기할 때는 이것을 칵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포도상 구균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포도상 구균 이게 다 이렇게 걔네들은 포도처럼 보라색으로 많이 생겼어요. 포도상 구균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대장균들처럼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친구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길쭉하게 간균이라고 바실러스라고 하면서 복수는 여기 역시 베실라이라고 이렇게 그런 지엽적인 거야. 굳이 뭐 몰라도 되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세포 하나인데 이건 꽤 길죠? 나선형으로 세포가 이렇게 휘어갖고 이렇게 나선처럼 꼬여 베베 꼬인 그런 세포가 있어요. 스파이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한국말로는 그대 찾기가 좀 힘들었나 봐. 원래 원어가 스파이로키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스파이로키트. 왜 이것을 스피로헤타라고 스피로헤타? 뭐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건 나선형이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들이 조금 드물겠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세균들은 주로 길거나 동그랗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양은 그런 것이고. 세포 벽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할까요? 세포 바깥에 있지. 세포 벽은 왜 있을까? 일단 훨씬 더 차단을 해주면서 딱딱하게 견고하게 세포 막 자체는 너무 소프트하니까 푹신푹신 약하잖아요. 그래서 보호막인데 견고한 보호막인데 일단 세포 벽을 세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포 벽이 없는 빙신은 동물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 세포는 세포 벽이 없기 식물 세포도 세포 벽을 가지고 있고 곰팡이, 버섯, 균류 전부 다 세포 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만 없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이 전부 그 세포 벽을 만드는 이 화학 물질은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서 똑같이 그냥 벽 부실만 하는 거지.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은 식물의 세포벽은 우리가 흔히 쓰는 종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딱딱한 나무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이 세포벽 주성분인데 구성 물질인데 셀룰로즈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것이고 세균 균류의 세포벽도 또 화학적으로 다르고 각자가 서로 각자 도성에서 다른 화학 물질. 이 원핵 세포의 세균의 세포벽은 굳이 이름을 혹시 또 미팅 나갈까봐 얘기하는 건데 펩티드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이름만 딱 보면 영어로 보면 이건 뭘로 만들어졌는지 그냥 파악은 사실 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건 이거 당을 얘기하는 거고 탄수화물 당. 그런데 여기에 펩타이드라고 하는 펩티도 글라이칸 이게 그러면 일단 파악이 되는 거죠. 이건 단백질과 당의 짬뽕이구나. 셀룰로즈라고 하는 식물의 세포벽은 순전히 탄수화물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균의 세포벽은 여기다가 중간에 약간의 작은 단위의 단백질, 그것을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단위의 단백질을 몇 개 끼워 넣어 가지고서 살짝 변조를 한 거지.
변조라고 얘기하면 이들이 기분 나쁘지. 누가 먼저인데 감히 변조야? 지들이 먼저인데. 고세균은 또 이제 이 세균 고세균이 또 나왔네. 쏘리.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고세균의 세포벽은 또 이제 원핵세포이지만 세균하고는 또 다른 것이다라는 정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자, 세포벽을 왜 얘기하느냐? 세포벽 자체의 화학적인 성분, 뭐 사학적인 성분이 다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원래 진짜 그것을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항생제가 이제 그 유명한 페니실린, 왜 페니실린이 유명하냐? 전혀 안 유명한 표정인데 페니실린 뭐야? 라고. 페니실린 들어는 봤어요? 항생제예요. 항생제인데 왜 얘가 유명하지요? 언제나 최초면 유명한 거지. 최초로 개발된 항생제거든요.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1940몇 년도인가? 30몇 년. 그러니까 뭐 1차 대전 끝난 이후에 1차 대전 때 이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러면 많은 그 수많은 부상자들이, 전쟁에서 부상자들이 쓸데없이 팔다리 안 잘라도 되지. 상처를 입어 금방 감염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세균에 감염이 되면 상처에 통해서. 그러면 잘라야지. 어떻게 죽지 않으려면 잘라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다, 뭐 볼 것도 없이 잘라야지. 다른 항생제라는 게 나오는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끔찍한, 여러분들한테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끔찍한 전쟁 얘기를 한 거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 항생제가 있기 전에 그 우리의 생활자는 얼마나 많은 목숨, 생명이 세균의 감염 때문에, 흑사병 세상에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을 전부 확 절멸시켰다는 그 흑사병만 봐도 그런 식으로 그냥 죽는 거야. 뭐 세균이 뭐 감염병이 돈다,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세상에 이런 게 있는 줄. 처음에 곰팡이한테 잘못해서 곰팡이가 끼었는, 빵에 곰팡이가 낀 걸 가지고서 이 희한하다. 이 지역은 왜 세균이 감염이 안 되지, 안 끼지? 오염이 안 되지, 세균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추출을 하다 보니까 그 곰팡이 이름이 페니실리움이라는 곰팡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추출하게 된 건데, 얘가 왜 세균을 죽일 수 있느냐? 세균의 이 세포벽을 합성을 하는 걸 막아버리거든요. 세균의 입장에서는 일단 분열을 한 다음에 곧바로 뭘 해야 되나? 세포벽을 만들어야 저희가 사는 건데, 그 다음은 이제 세포 분열을 못 하는 거지. 세포벽이 없으면. 그래서 일단 끝이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은 아주 엄청나게 효과적인 항생제가 되는 거지. 이것을 발명이 아니지, 이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계속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된 다음부터 그냥 막 나가는 거지. 이제 무서울 게 없잖아요. 이제 세균까지 거 항생제 쳐버리면 되는 거지. 그냥 확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 그림은 세균인데 동그랗네. 동글동. 이 세균은 뭐냐면 아주 유일한 세균인데 세포벽이 없는 세균이에요.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아주 세균 중에서 제일 작은 세균 중에 하나인데 세포벽이 없어. 얘는 페니실린 쳐봤자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세균마다 사실 이제 쥐약이 따로 있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거의 99.99% 세균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세포벽을 합성을 줘야 하는 그런 종류의 항생제 치면 뭐 직효약인데,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항생제에서는 좀 이따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세포벽뿐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그 추가적으로 추가 옵션으로 이제 달고 다니는 이 캡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세균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전부 제가 안 써놨어요, 거기? 네. 저런. 바쁘게 만들어놨구나, 내가. 내가 안 써놓은 건 그다지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참 또 얘기 분명히 했겠지만, 시험 볼 때 동영상 보면서 해도 돼요. 물론이지. 그래, 나도 조회수 좀 올리지. 뭐 조회수 올린다고 내가 거기다 광고 낼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가오가 서잖아.
보면은 시험 보기 전까지 거의 조회수가 거의 뭐 없다, 거의 없다 수준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험 보는 그 시간에 갑자기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팍 올라가. 아, 이거 뿌듯해지지 이제 그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틀어놓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어폰이 있다면 이어폰으로 가지고서 하시는 건 되는데 시험 볼 때 그 동영상 참조하는 거 전혀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막에 있는 세균은 매우 골치 아파져요. 이것을 그래서 virulent하다고 똑같은 종의 세균이라도 피막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피막이 없는 친구는 이게 결과가 달라져. 피막이 갖고 있는 친구가 감염해버리면 이 감염된 이 동물이 죽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피막이 없는 친구들은 오면 거의 대부분 우리 면역세포가 알아서 처리를 해. 세균이 들어오면 일단은 항생제 같은 게 없어도 우리가 튼튼하면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가다가 너 뭐야? 그래서 관등성명태. 그래서 관등성명 못 되면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군대들을 안 갔구나. 관등성명 얘기를 모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없애버리는데 왜 피막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느냐? 미끄러워. 세균 이제 우리의 이제 백혈구들이 돌아다니다가 뭐 이상한 친구가 보이면은 너 뭐야 하다가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서 딱 잡아 먹어버리거든요. 세균을. 근데 쭉 봐서 잡는데 아이고 미끄러져. 왜냐면 이 바깥에 있는 요 피막이 그런 식으로 미끄러운 성분의 당분, 탄수화물을 거기다 코팅을 깔아놓는 거거든. 그게 성분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그런 걸 또 달고 다니는 옵션을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미끄러워서 잡지를 잘 못하니까 도망가서 살짝 빠져나가서 이제 막 자기들이 번식해서 그래서 많이 피막을 가진 세균이 훨씬 더 병원성이 높게 되는 거죠. 자, 세포벽에 관한 두 개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해요. 세균을 이제 얘기할 때 일단 세균이 마치 너 빨갱이야 보수 꼴통이야 하고 막 구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균을 딱 보면 그람 음성이냐 그람 양성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양분화시켜서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세균들 중에 어떤 한 그룹은 그람 음성 세균이라고 하는 그런 세균인데 뭐지? 얘네들은 왜 그람 음성 세균이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람 음성 세균은 세포벽이 얇은 세포벽 때문에 뭔가를 대신에 뭔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한 물질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LPS라고 무슨 그래놓고 세포 바깥쪽에 세포벽이 얇기 때문에 바깥쪽에 추가적인 막이 하나 또 이렇게 살짝 옵션으로.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캡슐하고는 다른 얘기죠. 피막하고 다른 이 그람 음성 세균은 피막이 없어도 피막이 없는 그람 음성 세균이라도 따로 추가적으로 세포막을 가지게 됩니다. 그 추가적인 세포막에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LPS라고 하는. 왜 얘가 LPS냐? 영어로 한 글자씩만 따서 리포폴리세커라이드. 폴리세커라이드가 뭐냐면 이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를 폴리세커라이드라고 해요. 셀룰로즈라든가 녹말이라든가 뭐 하는 글리코겐이라든가 걔네들이 전부 폴리세커라이드예요. 당분이 포도당이 있잖아요.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하고 녹말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포도당이 다 분화된 게 녹말이라고? 녹말은 뭐냐 하면 그냥 모든 포도당이 505개 포도당이 손 붙잡고 이렇게 있는 게 녹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셀룰로즈하고 녹말은 뭐가 다를까? 이름이 다르지 일단. 하지만 둘 다 다당류인데 둘 다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진 다당류야 이것도. 녹말과 셀룰로즈가. 근데 둘이 서로 왜 이렇게 다르지? 녹말은 우리가 즐겨 먹는 그거 아니야. 감자 무슨 고구마. 셀룰로즈는 씹을 수가 없잖아 이거. 소화도 안 되고. 왜 둘 다 똑같이 포도당으로 만들어 다르지? 녹말은 포도당 이러고 있는데
셀룰로즈는 포도당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포도당이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이 셀룰로즈에서는 각각이 서로 하나는 앞쪽, 하나는 뒤쪽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 교차돼서 서로 손붙잡고 있는데 화학 결합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세포가 이런 본 적이 없는 거지.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 효소가 없는 건데 이걸 자를. 녹말은 왜 우리가 친하냐? 아주 쉽게 봐왔거든. 자를 효소가 있어 이건. 그러니까 잘라서 포도당으로 우리가 풀어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다른 거고 식물은 그걸 이용을 해서 니들 이거 자르는 효소 없지? 그러니까 내가 내 세포벽으로 이거 만든다. 보호막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럼 곰팡이는 나는 있지 하고 와서 식물의 세포벽을 자르는 효소를 갖고 들어와서 침투해서 가면 서로 이렇게 서로 막 그렇게 전쟁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을 해서 남을 죽고 죽이는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관계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딱 보면 리포폴리세커라이드 또 이름만 보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뭐지? 지질 지방. 지질하고 다당류하고의 짬뽕이구나. 바깥쪽에 있는 이 뭐 세포막 비슷한 성분이 요거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다음부터 이거 다 잊어버리면 돼. LPS만 기억하면 돼 이제부터. LPS가 있다. 그람 음성 세균은 바깥쪽에 LPS라는 뭐 이상한 새로운 추가막이 있다. 왜? 왜 얘네들 뭔데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세포벽이 얇아서. 얘네들은 세포벽이 얇아서 그거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또 하나 더 쳐줘야지. 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람 음성. 근데 왜 이름이 그람 음성이야? 좀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위키피디아에서 그램 네가티브 박테리아 딱 치면 이 그림이 쫙 나오는 게 딱 보면 요 중간이 이게 세포벽이에요, 얘네들. 얇은 세포벽. 세포막이 두 개 있죠, 확실히? 이쪽에 바깥쪽의 막에 요게 있는 게 바로 LPS라고 하는 요 지질과 당에 이제 짬뽕이 이렇게 바깥에 달려 있는 그러한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그람 음성 세균은 왜 그람 음성 세균이라고 지칭을 하냐 하면은 염색이 잘 안 돼. 이 그람 음성이라고 하는 요 기법이 아니 그람 염색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 미생물들의 염색 세균을 현명해서 보려면은 염색 없이 보려면은 뭐가 뭔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염색을 딱 쳐서 딱딱 여기 염색을 먹는 그 세포들만 봐서 그러면 이제 현미경에서 잘 보이죠. 아 이게 세균이구나 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염색을 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균을 염색을 시키는 그 기법이 그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고안을 해낸 거죠. 그램 염색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는데 보니까 모든 세균들이 이 그램 염색에 아주 다 100% 호응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돼 하고 이런 친구들을 그램 음성이라고. 염색이 잘 안 돼 이게. 염색이 안 되면 어떤 색깔을 띠냐 하면은 이 그램 염색이 아주 보라색, 아주 짙은 청색 보라색인데 이게 염색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색을 띨까 이 친구들은 분홍색, 핑크를 현미경에서 띠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왜 염색이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세포벽이 얇아. 그 세포벽이 직접 염색약을 막 흡수해주는 스폰지층처럼 그 염색약을 잘 빨아들이는 층인데 그 세포벽층이 일반적으로 매우 얇기 때문에 염색이 잘 안 되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바깥쪽에 뭐가 있지? 피막, 안피막 말고 그 LPS라고 하는 이게 지질하네, 지질 성분. 그러니까 염색약은 이제 물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용액. 그러니까 막 밀어내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서 이거 잘 안 되는 거지, 염색이. 그래서 그 유명한 박테리아인 수도모나스라고 하는 여기저기 막 있는 그 수도모나스 세균은 대표적인 절대 외우지 마세요. 수도모나스 그램 음성 이거 절대 필요 없는 얘기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수도모나스 딱 보면 딱 보면 이거 그램 음성이네. 대장균 이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 역시 그램 음성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LPS라고 하는 요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독으로 작용해. 독인데 내부독이라고 해서 엔도라고 하는 내부라고 그 한국말로 그래서 특정하게 딱이 없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엔도톡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엔도. 이 LPS 자체가 엔도톡신으로 작용을 왜 이것이 우리한테 독으로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요것을 딱 인지를 하고서 우리의 이 면역 세포들이 아주 막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끔찍하게 야 LPS 왔다 하고 난리가 나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막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직접 우리 이 세포들이 조직과 세포가 손상이 되고 해서 일종의 우리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직접 이들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내가 뭘 했다고 난 가만히 들어왔을 뿐인데 근데 우리가 보고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요 LPS라고 요 부분이 요 화학적 요 부분이 바로 감염을 한 다음에 이 숙주세포 동물들 숙주세포에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엔도톡신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거죠. 양성이 있겠죠, 자체. 그램 포지티브. 세포가 후덕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그램 염색약 잘 흡수하겠지. 세포벽이 흡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지. LPS 뭐 한다고 두꺼운 세포벽이 있는데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은 전혀 그런 엔도톡신 같은 것을 우리한테 유발을 시키지 않겠지. 다만 이들은 또 다른 종류의 독극물을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깥쪽에 두껍게 세포벽이 있는 친구들과 얇은 세포벽과 또 하나의 세포膜이 LPS 형태로 같이 있는 친구가 그램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차이다라는. 그래서 그 차이다 하는 정도. 혹시 궁금해할까봐 왜 어떤 세균은 그램 양성이고 어떤 세균은 그램 음성이에요 할까봐 쓸데없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아주 또 재밌는 것을 갖고 다니는 세균들만이 갖고 다니는 우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녀요. 가만있어. 2시 45분 아직 3시 반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마치 그렇다는 듯이 3시 반까지만 할 수 있다는 듯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 플라즈미드가 뭐냐? 엑스트라. 한국말로 얘기가 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DNA라고. 무슨 얘기죠? 엑스트라 크로모소멀이라니? 보통 DNA는 염색체 형태로 핵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균도 그들의 DNA는 세균 염색체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염색체의 상태가 아닌데 DNA가 따로 있는 거지. 마치 저기 지구대 경찰서가 아니라 지구대 따로 파견소 나가 있는 것처럼 DNA가 뜬금없이 갑자기 따로 분리가 돼서 존재를 하는 게 이게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에서만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세포에서는 진핵세포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런 전혀 그러니까 근본도 없이 아무데나 DNA가 가 있어? 라고 하는데 세균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가. 그래서 세균도 자기의 염색체는 딱 하나뿐이거든. 세균의 염색체는 어떤 형체라고 얘기했죠? 아까? 선형과 원형 중에? 원형. 원형인데 길게 하나의 원형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세균. 우리처럼 23개 뭐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이 DNA를 멀티카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얼마나 멀티인데 우리가 잘만 이렇게 잘 꼬드겨서 잘 이렇게 유도하면 어떤 세균은 심지어 5,000개까지 세균 하나에 5,000개의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몇백 개 정도는 일도 아니고 뭐 갖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뭐지 이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자현미경보다 훨씬 더 이 해상도가 더 높은 원자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지. 요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이 작은, 이게 세균의 염색체 DNA라고 하면 플라즈미드는 훨씬 작은 거거든. 작은. 이거 역시 원형인데 요거를 띄워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보여요. 진짜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염색체처럼 돼 있네. 그런데 염색체보다 훨씬 작은. 중요한 건 독립. 그러니까 세균의 염색체 DNA가 한번 복제를, 세균의 염색체 DNA는 그 세균의 일생에 몇 번 복제를 할까요? 세균의 일생이 있다고 치면 세균의 일생은 한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장균 하나 딱 집, 대장균의 일생 수명 한 30분. 30분 살고 그냥 분열해 버리는. 또 한 30분 있다 또 분열. 이렇게. 조건이 최적이라면, 모든 영양 조건과 온도가 가장 이상적일 때는 한 30분 만에 한 번씩, 20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분열 그래서 쫙 불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분에서 30분을 하나의 일생이라고 칩시다. 그 일생 동안에 대장균 또는 다른 세균의 염색체 DNA는 몇 번 복제를 할까? 그냥 상식적인 문제인데. 한 번. 왜 복제를 하는 거지? 분열하기 전에 복제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물려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분열을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복제하는 거지. 그런데 이 친구들은, 플라즈미드는 한 번? 아니야, 난 여러 번 복제할 거야. 내 마음대로. 그 일생 동안에 여러 번 지 멋대로 복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통제불능의 뭐 이상한 DNA가 살고 있는 거지, 세균 안에. 이런 게 우리 몸 안에 없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균의 DNA라고, 염색체 DNA가 이렇게 있다면 플라즈미드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플라즈미드가 존재를 이렇게 같이 멀티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복제를 할 때 같이 복제도 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독립적으로 복제를 하니까 이건 뭐 숫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논외로. 왜 플라즈미드를 여기서 우리가 소개를 하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쪽, 우리에게 이 플라즈미드가 우리에게 매우 고마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매우 아주 지긋지긋한 왼수 같은 또 측면이 있는 것이고, 양면에 칼날에 양면 칼날 같은 존재인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유전공학이라는 것이 태동이 될 때 이 친구들 덕택에 그것을 한 겁니다. 이 유전공학이라는 게 사실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7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건데, 1900. 그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엔 매우 조심스러워했어요. 처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의 과학자들이 이것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처음엔 제일 염려스러웠던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하면은 사람들이 혹시 네가 뭔데 하느님처럼 네 멋대로, 그러니까 이 원어로 얘기해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매우 엄격한 기독교 문화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playing God라고 하는 하느님의 영역을 네가 침범한다는 것 자체를 심리적으로 이제 침투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걸 아주 조심스럽게 잘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그때 아무 저항이 없어서 쭉 가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GMO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많은 이 허위 정보들과 과대 정보들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역시 하버드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잘했어. 근데 이제 그 유전자 DNA 유전공학의 대표적인 이 근간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하는 요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이제 인슐린, 제일 처음에 이해가 인슐린을 가지고, 당뇨병 가진 사람들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전에 인슐린을 어디서 얻었을까? 사람한테 가서 인슐린 내놔라고 강도짓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땠을까요? 돼지 인슐린을 빼내니 그거 얼마나 돼? 돼지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인슐린 조금 얻으려면. 인슐린은 아주 작은 호르몬 안에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그 양도 얼마 안 되는 건데, 호르몬이라는 게 원래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니다. 값도 비싸고 저 돼지들 불쌍해서 내가 볼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혹시 사람의 유전자 그대로 진짜 정상적인 인슐린 유전자를 그대로 통째로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서 요거를 어디다가 플라즈미드라는 게 있잖아 하면서 세균의 플라즈미드에다 그대로 이식하면 어떨까? 그리고 다시 그것을 세균한테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그 그림이죠. 여기서 세균의 원래 정상적인 자연적인 플라즈미드를 뽑아서 여기다가 사람의 이제 유전자 여기서 실제적인 얘가 바로 인슐린 유전자였어요. 이것을 안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고선 다시 잘 가라 잘 살아 하고 세균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정상적인 플라즈미드처럼 복제를 하고 유전자가 있으니까 유전자를 발현을 하겠지. 그러니까 세균이 인슐린을 만드는 거죠. 유전자를. 그럼 뭐가 좋아요 이거 얘는. 세균은 일단 사람과 다르게 20분에 한 번씩 새로운 세균이 생겨나. 그 다음에 사람과 다르게 이 세균은 요 세포 하나에 요 유전자가 인슐린 유전자가 좀 몇 개가 들어있어. 최대 얼마? 5,000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얘기했지. 그 5,000개가 동시에 다 인슐린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히 간의 수공업이 완전히 대량 공장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된 거죠. 대박 아니에요. 획기적인 대박. 그래서 요즘 우리 아버님을 위시한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값 걱정 그다지 안 하고 투약을 할 수 있는 뭐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이렇게 됐을 때 이 플라즈미드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처음에 그 혁명적인.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아주 유용하게 이것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유전자를 어디서 뽑았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수를 늘려야 되잖아. 그럴 때 플라즈미드 안에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내가 정확하게 잘라내야 되겠다. 마치 우리가 무슨 가위가 있는 것처럼 DNA 이렇게 싹둑 잘라내는 그게 있어요. 자유자재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렇게 싹둑 잘라낼 수 있는 효소가 그거 역시 세균에서 우리가 훔쳐왔지. 세균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런 자유자재로 DNA를 딱 보고서 자를 수 있는 그 효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몇천 개 되는 거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전부 다 가져와서 쓰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자르지 못할 어떤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임의로 여기서 여기까지 유전자 자르자, 집어넣자. 집어넣는 효소도 이미 세균한테 훔쳐왔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 덕분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유전 공학이라는 것의 출발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플라즈미드는 실제적으로 세균이 사용할 때는 어떤 데 쓰느냐? 이 자기들끼리 DNA를 서로 교환하는 용도로 쓰이거든요. 밖에 나와 있으면서 쉽잖아. 그러니까 이따가 마치 무슨 뭐 편지 던지듯이 야,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너 한번 써볼래? 가져.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세균한테 던진단 말이에요. 세균은 다시 우리가 상기하지만 유성생식을 안 하잖아요. 그냥 클론을 하듯이 무성생식으로 이제 생식을 하잖아, 세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들도 이제 이게 불리한 거는 아는 거지. 매우 경제적이고 한꺼번에 이제 쫙 세를 불리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런 무성생식이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모두가 전부 다 절멸을 해버리는 다양성이 없으니까. 그 세균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균도 이렇게 플라즈미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 플라즈미드는 원래 세균 이 염색체 안에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세균의 유전자의 일부를 살짝 띄어내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야, 나 이런 거 있는데 너 한번 써봐 하고 다른 세균한테 던지는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다리 걸어서 재조합하는 거가 흡사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균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체적으로는 무성생식을 하다가 약간 양념으로 유성생식도 살짝 건드리는 그런 존재라고나 할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장비수염 중에 아주 특수한 장비수염, 요거를 우리는 이 성선모라고 얘기하는 섹스파일러스라고, 요거를 특별하게 이용을 해서 그러한 식의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을 이 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균의 박테리얼 컨주게이션이라고 해서 세균의 접합. 뭐냐? 얼핏 얘기했죠? 공중급유 하듯이 이렇게 실제 그림이에요, 이게.
두 개의 세균이 있는데 두 개의 세균 사이에 이렇게 그 장비 수염이 성서무처럼 두 개의 관을 연결시켜서 이 관을 뚫고 플라즈미드 DNA가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야, 나 거 가져가 봐. 이렇게. 그러면은 땡큐. 여기 뭐 좋은 거 들었어? 이렇게 해서 그 DNA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심지어는 한꺼번에 동시에 세 개의 세균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유전자를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도이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주고받고를 하는 건데,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런 세균의 이 접합을 통해 가지고서 세균이 원래 유전자 제조업 같은 건 전혀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일부나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 제조업. 그러면 세균도 있던 하나의 세균의 개체군의 유전자의 다양성이 조금은 존재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좋아. 뭐 그까짓 거야 뭐 니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잖아. 우리는 플라즈미드만 잘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플라즈미드가 그러는 과정에 무슨 문제를 우리한테 초래를 하냐면은 이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항생제 내성이 그 플라즈미드에다가 항생제 내성이라는 것은 태초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항생제는 뭐지?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항생제가 우리가 항생제 먹으면 어떻게 되지? 신경질 나는데 살기 싫은데 항생제나 그냥 막 100배 먹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항생제 벌컥벌컥 마셨어. 안 죽어 근데. 쥐약하고 달라서. 쥐약은 그렇게 먹으면 죽을 거예요. 항생제는 먹어봤자 안 죽어 우리는. 왜? 항생제는 특별하게 원핵세포만을 죽이도록 고안이 된 약이기 때문에 진핵세포는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아주 특이적인 약이죠. 그런데 내성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세균이 항생제가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있다. 이거 세균 죽이라고 만드는 약을 얘네들은 어떻게 내성을 길렀을까 처음에? 모든 새로운 발명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돌연변이 밖에 없는 거야. 돌연변이가 처음에 어떤 특정한 세균이 있다가 정말 뭐 우연찮게 어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돌연변이가 어떤 특정한 항생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포벽을 파괴시키는 페니실린이 있는데 그 페니실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뭐 어떤 그런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은 페니실린이 이게 안 듣는 거죠 여기다. 근데 문제는 그래 놔놔 돌연변이면 그까짓 거 살다가 조용히 가면 되는 거야 너는. 근데 얘가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많은 경우에 플라즈미드에다 놓고 다닌다고 얘가. 보통 많은 경우에 그러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플라즈미드에 같이 끼어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옮겨 다닐 수가 있잖아 이렇게. 나 이거 있는데 너 좋은데 한번 써봐 너도 한번. 그러고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야. 그럼 얘가 땡큐지 뭐 그러고 나도 이제는 항생제 내성이 그 정도만 돼도 그런데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까짓 니들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세 발의 피한 니들은 그냥 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항생제를 먼저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봅시다. 항생제가 뭐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원핵세포만 특이적으로 일단 어떤 막아버리는 어떤 특징적인 원핵세포에서만 일어나는 진핵세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이적 대사작용을 저해를 하기 때문에 이 세균만 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몇 가지 대표적인 항생제가 어떻게 기자하는지를 일부러 내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직접 그린 거야 이건 내가. 아유 진짜로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트 써가지고 직접 그렸다니까 이거. 그런 거 많아요.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전에도 내가 얘기 안 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몇 개의 그림은 예쁜 그림은 거의 다 내가 그렸다고 치면 되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야 이거 내가. 그래서 이걸 일일이 지금 다 외우라고 쓴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무엇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특기적인 세포벽을 합성하는 세균에서만 볼 수 있는 대사작용을 이렇게 딱 막아주는 그런 약이고
예를 들어서 세균이 DNA가 있는데 이제 복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것을 특이적으로 막는 약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우리가 페니실린을 쓸 수 있는 얘기는 우리는 세포벽을 안 만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자, DNA 복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저해할 수 있는 요 단계를. 이 얘기는 뭘까? 세균이 DNA를 복제하는 데 쓰는 그 효소가 있을 거예요. 세균의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는 우리 거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기다 얘만 특별하게 조지는 약을 발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RNA를 만드는 전사라고 하는 작용. DNA에서 RNA를 복제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전사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도 세균 특이적으로 우리가 저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세균이 RNA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 효소는 우리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 동네가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가 다닥다닥. 이것만 대표적인 것만 쓴 거예요. 여기가 무슨 작용일까 지금? 얘가 지금 뭐죠? 얘가 리보솜이지. 얘 리보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지.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특히 그것을 저해하는데 따닥따닥 엄청나게 많은 이 중에 몇 개는 들어봤을걸? 항생제 스트렉토마이신 그 다음에 에리스로마이신 마이신 계통의 많은 약들이 전부 다 이 단백질 합성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것은 뭐냐? 이 항생제 이름을 지금 기억해 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이건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세균의 단백질 합성 리보솜에서 이루어지는데 뭐가 다르다? 그러면 세균의 리보솜은 우리의 진핵세포의 리보솜하고 뭔가 조금 약간 다르다는 거지.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세균의 리보솜만 저해시킬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파고 들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항생제를 페니실린 초기의 페니실린은 우연히 우리가 신의 선물로 얻었을지는 모르나 나머지들은 사실 전부 열심히 연구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세균이 우리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항생제를 구비를 해놓고 이제 안심하고 매일 쓰잖아. 매일 항생제 쓰고 닭을 키울 때 사료를 줄 때 사료 반 항생제 반 이렇게 주고 안 그러면 닭들이 그 작은 그 우리에서 살아나지는 못. 우리나라에서 닭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닭이 크기가 작은지 알아요? 연계가 맛이 있어서?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 닭을 키우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조금 외국처럼 좀 약간 큰 닭이 클 때까지 기다려주면 닭이 전부 다 죽어요. 병 걸려서.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병 걸려서 병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닭 잡아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닭 사이즈가 작은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닭들이 사는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하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그래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생제 데려다 쳐야지 뭐 돼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그러한 양의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 엄청 뿐만 아니지 감기 걸렸는데 여러분들 가서 병원 가서 항생제 달라고 막 떼쓰잖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감기는 바이러스가 유발시키는 병인데 가서 왜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항생제 암만 먹어봤자 바이러스 죽일 수 없는 건데 바이러스는 완전히 세균하고는 다른.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라고 떼쓴 적은 없지 내가 알아. 그런데 의사들이 알아서 그냥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감기에 약이 없잖아요. 그냥 뭐 있어 그러면서 항생제들 이론은 뭐냐면 몸이 약해졌으니까 혹시 세균 감염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대비하시느라고 항생제도 같이.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이 뭐지? 항생제의 남용이라는 것을 발명했어. 아주 좋아. 덕택에 우리가 전부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엄청나게 남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그냥 쑥쑥 넘어가도 되죠.
뭐 억제하는 거, 지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작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야 뭐. 너 왜 뭐야? 그래서 요즘 무슨 문제가 갑자기 생겼느냐? 하면 슈퍼박테리아라고 슈퍼세균이라고 하는 내성이 그냥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멀티 내성을 한꺼번에 자기가 동시에 갖고 다니는 그런 세균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발견이 되고 있느냐? 어디겠어요? 이러한 슈퍼 세균, 모든 어떤 항생제를 쳐도 전혀 듣지 않는 세균들이 처음으로 발견된 장소가 어디겠어요? 병원. 병원에 제일 많은.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이 서로 이제 컴바인, 그러니까 복합이 되어가지고서 새롭게 딱 병원 가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뜬금없이 아무 병도 아닌데 요즘 와서 특히 어쩌다 보면은 유명인들 중에서도 멀쩡하게 계시다가 별일 아닌 걸로 병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무슨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얘기나 별게 이거예요.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얘기가 세균 감염이 됐는데 왜 사망을 해? 항생제 치면 다 낫지. 그걸 어쩔 수가 없이 이런 복합 내성을 지닌 세균에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죽는 경우죠. 들어갔다가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교수님 그런 거 예방하려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뭐, 마스크 아니 미세먼지도 못 막는 마스크가 어떻게 세균을 막겠어요? 물론 뭐 조심을 하면 할수록 특히 호흡기 계통의 어떤 하는 뭐 감기 바이러스나 뭐 좀 할까 그다지 병원 가서 조심하고 손 잘 씻고 뭐 그러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고, 면역력을 키우면 그런 게 들어와도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자체 면역력으로 항생제 안 쓰고. 자, 어떻게 이렇게 복합 내성을 지닌 슈퍼 세균이 생겨났을까? 일단은 처음 출발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돌연변이인 거죠. 일단은. 그래서 그 돌연변이의 결과로 처음에는 항생제 하나에 대해서만 내성을 가진 세균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심화가 돼야 되겠지? 어떻게 심화가 될까? 자, 몇 가지 종류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이 바로 항생제예요. 그러면 항생제가 일단 일반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돌연변이, 예를 들어서 세포막에, 세균의 세포막에 어떤 펌프 단백질이 있는데 그 펌프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서 갑자기 항생제만 특별히 뽑아가지고 다시 펌프질을 해서 밖으로 뽑아내는 그런, 이거 전부 다 실제적으로 있는 거를 여기다 그림 나오. 그런 세균이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이 항생제는 들어와봤자 전부 쫓겨나니까 내성이 생기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계통의 마이신 계통의 그 항생제들은 전부 이 리보솜을 직접 집중 공격을 하는데, 리보솜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리보솜을 공격하려면 리보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항생제 가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구겨졌어.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타겟 표적이 변형이 돼가지고서 더 이상 표적으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그런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능동적으로 항생제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단백질이 갑자기 능동적으로 이 항생제를 잡아서 모두 전부 어떻게 파괴시키거나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침입 자체가 못하게,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이제 세포막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항생제 내성이 막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이거 접합이 생기면 이게 전파가 되겠지.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고 해서 이렇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해서
그래서 딱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세균의 그래서 이런 내성을 가지게 되는 세균들이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다 보면은 저 친구가 나한테 이거 하나 줬는데 쟤도 나한테 못 주네 하고 고마워. 이렇게 보다 보면 쌓아가다 보면 이 세균이 갑자기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받은 내성이 갑자기 여러 개가 늘어나지 이제. 그래서 한 세균이 가지고 있는 내성 유전자 개수가 점점 늘어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슬슬 시한폭탄이 이제 터질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 봐도 그래도 이 단계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런 친구들은 뭐 돌연변이를 통해 뭔가 많이 갖고 다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균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세균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세균들이 얘네들을 전부 다 덮어서 경쟁에서 이겨버리거든. 그러면 내버려 두면은 이 슈퍼 세균이 아니라 무슨 하랍이라도 점점 자연 도태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다른 세균들이 훨씬 더 빨리 자손을 많이 넣고 불리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지? 마치 우리가 뭐 있냐? 자연 선택을 하고 있잖아. 항생제를 가지고 마치 인위적인 선택을 일단 슈퍼 세균은 탄생을 했어. 하지만 내버려 두면 얘네들은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버리게 되는데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물반 고기반이 아닌 사료반 항생제 반식의 항생제 남용을 해가지고서 이 인위적인 선택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세균이라고 미안해요. 세균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은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부 이제 가만히 몇 세대가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이 전부 이제 지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여기다 항생제를 뿌려버리면 전부 죽어버리고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세균만 살아서 전부 그 자손이 전부 다 퍼져버리잖아.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단계까지 왔어도 뭐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요즘 이 산업화 고도화된 생산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생제가 너무너무 남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접목이 돼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자기들의 자손만 퍼뜨릴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 그림이 여기 이렇게 된 거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황당한 게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항생제가 뭐 몇 개 뭐 꽤 많긴 하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마상에 모든 항생제를 전부 내성을 보이는 세균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이걸 어쩌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슈퍼 세균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죽이려면은 여기다가 항생제 수를 훨씬 더 늘려가지고서 막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해서 그래도 얘네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항생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는데 그것도 안 듣는 항생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어쩌라고. 그러니까 큰일이 났다는 얘기죠. 근데 큰일이 왜 큰일이냐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얘기가 사실 나온 게 벌써 20년 전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항생제 하나 처음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20년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항생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러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슬슬 여기저기서 새로운 항생제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이 이제 슬슬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슬슬 개발했던 노력이 나오긴 하는 건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 남용 문제를 우리가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미연에 다 방지를 했을 일을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매우 시급한 건 물론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작년에 이제 새로운 소식이 작년 여름인가에 나왔는데 아주 잘생긴 두 젊은 남자가 서로 마주보고 개인 아니에요 둘이 뭐 개인하고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둘이서 딱 보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뭔가 있지? 무슨 이상한 화학약품이 이렇게 중간에 둘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두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 연결고리는
코를 연결시키고 주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게 뭘까?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이 됐거든요. 이름이 루구더닌이라고 하는 항생제예요. 이름이 아마 세균의 이름에서 따와가지고서 이제 루구더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 항생제에 마치 페니실린처럼 이 항생제는 사람의 코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살고 있는 세균이에요. 스테파일로코커스라고 하는 포도성 구균하고 대충 비슷한 건 같은 스테파일로코커스 루구드넨시스라고 하는 요 특별한 종의 세균인데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균인데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분비하는 거죠. 왜 그럴까 얘는? 그러면은 이제 자기만 살리고 다른 세균들은 경쟁해서 전부 죽여버리니까 좋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코에서 그냥 자연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코는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가 인류의 한 3분의 2 정도는 코에 자연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대요. 나머지 3분의 1은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 세균 중에 가장 악질 세균을 MRSA라는 그런 세균 슈퍼 세균인데 얘를 아주 직방으로 죽여버린다네. 그래서 얘가 이제 MRS 생긴 건 아주 예쁘게 포도상 구균의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제일 가장 골치를 썩이는 병원에서 그런 항생제 내성 슈퍼 세균이래요. 이 세균에 의해서 지금 우리 조직이 완전히 파괴된 실제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세균을 사실은 우리의 백혈구가 잡아먹고 있는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이 이것도. 그래서 면역력이 충분하고 감염된 세균이 그 개체 수가 얼마 많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역 세포가 이렇게 전부 잡아먹어 가지고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제 루구드닌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전부 다 막아서 루구드닌을 키우는데 여기서 이 중간 부분 완전히 뻥 뚫린 아무도 침입 못하는 그런 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 실제 내에서 우리 미생물 중에 하나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득이 요즘 매우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균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미 옛날부터 그런 비슷한 또 하나의 예로 렉토실린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항생제 역시 우리 사람 몸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어떤 세균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항생제이니까 이것이 처음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항생제도 그런 식으로 세균이 몸에 사는 세균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회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원래는 우리가 그냥 원래 순수하게 우리만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 몸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세포가 전부 몇백 조로 되어 있는 구성된 세포라고 하면은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세균의 수는 우리의 한 10배 정도 된다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장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데 그래서 같이 사는 거지 이제 공생. 그래서 이게 피부를 확대해가지고 전자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은 허옇게 지금 보이는 얘들이 전부 다 세균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보면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게. 손을 한번 도장을 찍고 가라고 해보면 손에 도장을 딱 찍고 가보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종류의 세균들이 지금 도장 찍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손 자체 내에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달고 다니는 세균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 속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장에서 많은 세균들이 서식을 하는데 그 세균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소위 요즘 뜨고 있는 요 컨셉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요 물질을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를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균의 발효에 의해서 생긴 게 요구르트인데 이게 뭐냐? 이 발효 대사작용에서 여러 유익 물질을 생산하는 것 자체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름을 딱 새로 짓는 건데 그게 전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장내 세균들이 일단 요구르트도 우리가 먹으면 세균을 먹는 거죠.
걔네들이 장의 전달이 거의 대부분 죽겠지만 일부가 살아남아서 대장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거기서 새롭게 대사작용, 발효작용을 해서 우리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래서 섭취하면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이라는 게 개념이에요. 이게 정의. 비만 역시 이게 후덕한 쥐가 여기 하나 있죠? 뭐 쥐 입장에서 보면 정상이라고 하는 이 쥐가 여기 있는데 이 후덕한 쥐, 미국에 살 때는 진짜 비만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전혀 문제가 별로 거의 되지 않는데 특히 내가 살던 미국의 저 중서부 시골이지 거기는. 그러니까 대도시 미국도 대도시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체중 문제가 그다지 크게 많은 사람이 적은데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걸어 다닐 일이 없거든. 맨날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맨날 집에서 먹는 건 맨날 빅맥이고 막 햄버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 금방. 빼신 거예요? 금방 허리가 처음에 한국에서 갈 때 허리가 30으로 갔는데 금방 34가 돼버려. 우리 사이즈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런데 그래서 정말 거기는 그런 폄하하는 말인가 좀 미안하겠는데 걸어다니는 풍선이 너무 많아. 엄청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이게 그런데 뭐냐? 장내 세균이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 거의 확정은 사실 났는데 이게 사실 이 쥐에서 처음에 알게 된 건데 이 두 가지 종의 다른 그 체형을 가진 쥐를 가지고서 장내 세균을 어쩌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됐어. 장내 세균의 종류가. 근데 특이하게도 이 정상 체중을 가진 쥐는 장내 세균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다양한데 이 친구들은 장내 세균의 종류가 그다지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다르고.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장난 삼아서 한번 바꿔보자 그래. 이 장내 세균 샘플과 이 장내 세균 서로 이제 바꿔서 이식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상 체중을 가진 이 쥐의 장내 세균을 비만 쥐에다 주사를 했더니 정상 체중으로 변하고 이 비만 장내 세균을 정상 쥐에다가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대박을 치겠다 싶어서 열심히 요즘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체중 조절 시장이 엄청난 큰 시장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서 파악을 해서 이 마케팅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벌겠다 싶어서 막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이제 장내 세균 가지고 이거 막 하고 있어요. 엄청난 유망한 분야예요, 이거. 교수님, 그 장내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 해로운 건 있지. 그러니까 연구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무턱대고 무조건 아무 데서나 날씬한 사람 장내 세균 좀 좋아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떤 부작용이 혹시 있는가, 어떤 세균의 종류가 그것을 유발을 하는가, 뭐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되면 앞으로 갈 길이 멀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배운 거예요. 최근에 와서. 각각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내 세균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 다양성성,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균형이 뭐 때문에 잘못해서 깨지게 되면은 그때 큰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건강 자체도 이들 마음이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장내 세균들이 있고 또 나쁜 장내 세균들도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평상시에는 서로 잘 균형을 이뤄가지고서 깨지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모든 장내 세균 플러스 좀 이스트 같은 효모도 다 포함해서 그걸 전부 미생물 전부를 해서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는데
이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대사 적용을 조절한다는 개념이 이제 어떤 자세한 건 다 떼버리고 어떤 식으로 대사 작용을 일단 조절하고 이 모든 미생물 총이 그래서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대사 작용을 직접적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조절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이 우리의 무슨 호르몬이나 무슨 효소 분비를 이렇게 영향을 줘서 조절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보호를 또 이제 나쁜 세균으로부터의 어떤 보호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런 두 가지 작용으로 이 미생물 총이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우리의 이 장에 있는 세균들이 어떤 신호를 전화를 해가지고서 교신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뇌에다가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나는 뇌에다가 야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어떤 특정한 호르몬을 만들고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얘 오는 길에 여기다 뭐 좀 배달 좀 해줘 이렇게 하는 식으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우리라고 나라는 자신이 정말 뭐야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 나는 그냥 완전히 집단 세균 덩어리가 혹시 내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뭐 볼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심지어 뇌에 있는 뇌의 어떤 분비 신호까지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교환과 균형을 대사작용의 균형을 유지를 한다. 그들이 장내세균들이 그 역할이다라는 것을 뭐 알아두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들어가. 자 마지막으로 갑자기 오늘날에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지. 옛날부터 계속 몇십만 년 전부터 장내세균은 살았을 텐데 그 뭐지 맹장이 아무 쓸데없는 기관이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맹장이 원래는 뭐냐 하면은 맹장에다가 우리도 옛날에는 종이 먹고 살 수가 있었대요. 풀 뜯어 먹고 살 수가 있었고 염소처럼.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그걸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소가 뭐 자기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소의 장에다 위에다가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셀룰로즈를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여기다 갖다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요 맹장에다가 그런 이 셀룰로즈를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빼라고 쫓아내고 그래서 갑자기 맹장이 뭐 쓸데없는 기관처럼 여겨진 건데 지금은 또 그래도 또 다른 면에서 쓸데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데 뭐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이런 장내 세균이 중요성이 왜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부각이 된 거야? 이거 역시 유전체 옛날에는 왜 이것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느냐 하면은 장내 세균이 뭐 몇십만 종이 있으면 뭐해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균이 뭐다라는 걸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분리를 해서 실험실에 갖고 와서 배양을 할 수가 있어야지. 배양.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세균들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그 생태, 그 환경에서 분리를 해서 데리고 와서 실험실에서 아무리 산해진미를 갖다 줘도 그냥 죽어버려 자기가. 그러니까 배양 자체가 불가능한 세균들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은 배양할 필요 없이 그냥 DNA 읽어. 직접 가서 DNA 잠깐 떼어가지고서 DNA 읽어버려. 무슨 배양을 하고 그래.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는 메타지노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 직접 그 환경에서 직접 걔네 DNA를 추출해서 읽어버린다라는 게 있어요. 메타지노믹스 유전체. 그 유전체 해독 기술이 엄청나게 요즘은 그러니까 유전체 해독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만 있어도 DNA 다 읽어버리잖아. 아까 그 억만장자 됐던 그 마약 중독자 덕택에. 그래서 이러한 기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메타제노믹스라는 게 뭐냐면 배양이 이제 불가능한 미생물체를 환경에서 직접 추출해서 유전체를 이제 분석을 하는 새로운 기법인데 그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기법이 워낙 요새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오케이. 간만에 진도가 완전히라기보다 제대로 잘 나갔네 오늘은. 자.